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아시아 시대 한국 기업이 선도하려면 세션의 사회 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의 송재용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국계 경영학자로 세계적인 석학이신 싱가포르 국립대 겸 카이스트의 장세진 교수, 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댈러스의 이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기업이 나가야 할 방에 대해서 저희의 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1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 한국 기업 혁신으로 선도하라입니다. 우리 경영학교에서 아주 시적절한 주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가뜩이나 이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더욱더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국 경제와 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시아의 신흥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1990년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이 전 세계 경제 GDP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50대 50으로 갔고요. 2030년이 되면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이 전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물론 미국이 계속 21세기를 선도하겠지만 또 다른 중심축으로 이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되고요. 또 획기적인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구현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근본적인 변화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IT 기술을 중심으로 컨버전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경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그런 양상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고 있는 많은 산업들은 소위 플랫폼 기반의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또 이 플랫폼 기반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을 선점해서 선도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승자 독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전략경영학회 회장을 할 때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교수님들을 모시고 공동 연구해서 이 퍼펙트 체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7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 세 교수들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번, 2번, 6번 제언을 주로 다루게 되고, 장세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3번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슈, 이승현 교수님께서는 5번의 글로벌화에 관련 이슈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이제 혁신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전략은 소위 fast follow 전략, 빠른 추격자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선진 기업들이 형성한 산업에 비록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남다른 근면성, 월화수목금금금,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 받아서 만든 세계 최대, 동양 최대의 공장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아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좋은 전략일까요? 매우 좋은 전략이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면 계속 써야 되겠죠. 하지만 점점 더 한국 기업이 빠른 추격자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52시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빠른 추격자 전략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했듯이 70년대 80년대처럼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한다. 결국은 빠른 추격자 전략은 열심히 일하는 기업한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빠른 추격자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고 이 지식 자산이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 이 지식 자산들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막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베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로열티도 안 내고 적당히 베꼈었는데 지금은 잘못 베꼈었다가는 경을 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추격자 전략의 상당 부분은 모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모방을 잘못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결국은 이제는 어려워도 자기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떠오르는 소위 플랫폼 기반의 신생산업은 빠른 추격자 전략이 원천적으로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승자 독식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승자 독식으로 가는 그런 게임의 룰이 작용하기 때문에 늦게 뛰어들어가서 이미 임계점을 넘어간 선도 기업을 따라잡는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소위 빅텍 기업들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까요? 결국은 시장을 선점했고 승자 독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을 점점 장악한, 물론 산업에 따라서는 차량 공유처럼 현지 시장의 강자가 나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음식 배달이라든지, 하지만 이 글로벌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글로벌한 승자가 독식으로 가는, 그래서 늦게 뛰어들면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산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산업에서는 빠른 추격자 전략이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한국 기업도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으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 소리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 또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나왔고, 또 한국에서 가장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것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그럴 만한 역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꼭 대기업만이 아니고요,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죠. 세계 시장에 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히든 챔피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제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만 이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한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 전략을 아주 스마트하게 잘 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은 빠른 추격자에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적 역량, 특히 혁신 역량과 전략적 민첩성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마일 커브, 전통적인 산업혁명기에는 이 제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역유장의 커브였지만, 이제 지식 기반 경제가 점점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U자 커브로 바뀐다. 애플과 같이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 밸류체인의 앞단과 뒷단에 있는 무형자산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결국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것이 R&D 기술력이 됐던, 브랜드 파워가 됐던, 디자인 역량이 됐던, 소프트웨어 역량이 됐던 이런 앞단과 뒷단의 지식 기반 경쟁력 강화에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과는 규모의 경제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규모의 경제도 훨씬 크고,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한국 기업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 아주 막강한 선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이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을 짜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양손잡이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ambidextrous organization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기업의 오른손잡이 조직, 기존 사업 조직은요,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과 원가 효율성을 달성한 조직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구 흔들면 안 되겠죠.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효율성인데, 그래서 그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이 바로 이 창조적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 기존의 오른손잡이 조직은 효율성을 계속 추구하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은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으로 만드는데, 이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은 기존의 빠른 추격자 전략의 근간이 됐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오른손잡이 조직과는 조직 문화, 시스템, 평가 보상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적 혁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외부 인재 영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가 이 역량을 발휘하려면 한국 조직은 어때요? 전통적인 빠른 추격자 전략의 조직은 군대식 위계식 조직이고 모난 돌이 정맞는 조직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인재가 들어와도 못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왼손잡이 조직은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 한국의 기존의 오른손잡이 조직은 실패하면 집에 가는 조직이었는데요. 이 왼손잡이 조직은 실패를 용인하면서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소위 learning from failure의 조직 문화도 갖춰야 된다. 또 평가 보상의 타임 프레임도 빠른 추격자 할 때는 단기 성과 위주로 가도 되는데, 이 창조적 혁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조정해야 되고, 평가 보상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5년, 10년 투자하고 20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CEO나 조직의 힘 있는 중역이 이 왼손잡이 조직을 이끌어줘야 된다. 오른손잡이 조직부터 리소스를 끌어오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양손잡이 조직 구축을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장 선도 조직으로 가려면요, 이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 소위 개방적 혁신 조직을 구축해서 국내외의 대학이라든지 벤처기업, 심지어 경쟁자와도 아주 유연하게 필요하면 협력을 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M&A라든지 전략적 제휴에도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면서 접근해야 된다. M&A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지금 그 세상에서 결국은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요, 또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M&A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도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이 플랫폼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플랫폼 기반의 산업은 우리가 잘해왔던 빠른 추격자 전략을 잘 써왔던 전통 제조업과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는 전통 산업과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세상에서는 경영 전략의 대부분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프레임워크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협상력을 한번 보면요, 제로섬 게임이죠. 공급자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원가를 낮추면 내 이익이 올라가는. 하지만 플랫폼 세상은 어떨까요? 에코시스템 경쟁입니다. 생태계에서 결국은 내가 경쟁을 이기려면 파지티브 썸 게임으로 바꿔야 된다. 정치인들이 상생을 얘기 안 해도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의 파지티브 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생태계 내에 좋은 이 컴플리멘터 협력자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생태계에 좋은 협력자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돈 될 수 있는. 동시에 비전을 소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기는 플랫폼이 된다. 승자 독식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단기적인 투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플랫폼 선도하려면 또 충분한 실탄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겼을 때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다. 에코시스템에서 상생하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딱 맞추기로 하고요. 12초 남았네요. 이제 그 다음은 장세진 교수님께서 이 한국 기업이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어떻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야 될지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세진입니다. 제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많은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 줌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송지현 교수님이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혁신도 필요하고 뭐 양손잡이 조직 같은 그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조직 그리고 M&A와 얼라이언스 같이 또 이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를 생태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먼저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고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기업의 어떤 사업 새로운 기술과 어떤 조직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따라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 이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타이코, ITT, LTV, 또 GE, 버크셔 헬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크셔 헬스웨이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다 약자죠. 알파벳으로 약자가 된 이름이기 때문에 ITT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또는 LTV가 또는 무슨 뜻이었는지 또는 타이코가 무슨 의미였는지 참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한때는 90년대 초반까지도 이 미국의 경제를 주의하던 중요한 콩글로머레이트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이름이 ITT나 LTV처럼 되어 있냐면은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이름을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뜻을 알 수 없는 알파벳으로 이제 기업의 이름을 가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또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LG를 보시면 LG가 무슨 약자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라이프 이즈 굿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쉽겠지만 원약은 뭐 럭키하고 골드스타에서 나오는 이름이죠. 그리고 SK라든지 GS 여기 옆에 있는 ITT나 LTV와 같이 알파벳 이름으로 된 기업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업들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중요한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 전략이 하는 딜레마는 가치 창출이 대부분 사업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반도체 사업부 또는 통신 사업부, 가전 사업부에서 대부분의 기술과 인력과 브랜드를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삼성을 전체로 보더라도 개개의 계열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부처럼 독자적인 자본과 자산, 자원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CEO라고 보는 전사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전사 조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런 전사 조직이 없이 이 세 개의 사업부가 또는 세 개의 계열사가 따로따로 있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하고 더 경영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주들이 자신의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위해서 다각화를 한다는 것도 논리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각화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이 세상한테 내가 왜 다각화된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부담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각화된 조직이 정말로 존재를 하려면 이 CEO로 대표되는 어떤 전사 조직이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LTV라든지 ITT 같은 그러한 그 콩글로머레들이 없어진 이유를 보면 이게 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감독이 강화되면 이런 콩글로머레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자적 기업 인수가 늘어나거나 주주행동지가 강화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강화되면 이 기존처럼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콩글로머레트는 사실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콩글로머레트가 분할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콩글로머레트를 살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심화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도전을 많이 했고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 같은 경쟁 제한적인 그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결국은 그 유럽에서도 많은 콩글로머레트 있었지만 미국처럼 그 결국은 각자 어떤 본업에 중심하는 본업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작은 기업들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스핀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오프는 어떻게 보면 다각화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 전략 시간에 다각화 전략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스핀오프는 그렇게 기존의 다각화 전략이 가치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들이 쪼개져서 여러 개로 분할이 된다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오프의 퍼포먼스를 매주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예만 들으면 그 2021년 8월 6일 현재 그 이 스핀오프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그 스티플한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률하고 또는 S&P 그 1500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스핀오프를 한 기업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가치 상승이 20%포인트 정도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기존에 다각화된 기업들이 주주의 가치를 그만큼 훼손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주주의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최근에 스핀오프한 케이스를 한 가지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얌답이라고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콩글로머레트였는데요. 이 기업들은 그 사실은 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삼성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콩글로머레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었던 기업인데 이 말레이시아가 그 주식을 사서 쿠알라룸푸르 스톡 익스체인지로 옮겨왔고요. 이 주 사업 분야가 플랜테이션, 주뭐 야자유겠죠. 그리고 이 프로퍼티, 그 부동산 그 회사, 그리고 이 그 캐터필러 딜러십, BMW 딜러십, 그리고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같이 이런 항만이라든지 에너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다각화된 기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다각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스로 본인을 콩글로머레트를 부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얌다비의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돼서요. 이러한 그 외국인 투자자든지 국부펀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콩글로머레트가 돼서 이 여러 가지 경기 순환을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어떤 그 배당을 해주면 이러한 주주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버텨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이후에는 이 기업 전사 부분이 거의 전략이 없이 아무런 기능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액티브 쉐어홀더, 어떤 계열사의 어떤 성과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자신이 스트레이지 아키텍트가 돼서 이런 특히 이제 그 플랜테이션 사업 부분에 그 코어 사업을 강화하는 M&A도 많이 하고 어떤 전략적인 기능을 전사적으로 그 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2017년에 가서는 이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액티브 쉐어홀더의 역할로 그 계열사 감독도 열심히 많이 했고 또 그 스트레이지 아키텍트 기능을 통해서 전략적 M&A도 많이 하면서 우리 전사 쪽에서 기업 가치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더
더 이상은 기업 가치를 높일 수가 없다라고 그 판단을 하고 세 개의 소그룹으로 분리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얌다비가 하나의 주식으로서 콩그로멀트 거래가 됐었는데 이 세 개의 기업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인적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을 담당하는 사얌다비 플랜테이션, 그리고 프로퍼티 비즈니스를 하는 사얌다비 프로퍼티, 그다음 사얌다비 버하드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딜러십, 항만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다른 계열사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디머저의 목적은 일단 그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어떤 자기 사업에 집중한다. 그럼으로써 쉐어홀더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이제 그 에퀴티 마켓에 좀 더 그 좋은 그 지배 구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어떤 그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통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경영자 개발을 좀 더 잘한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이 그 디머저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사실상 루머가 떠돌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사이에 거의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2017년 11월 31일 날 결국은 이제 이 세 개의 기업으로 분할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한 평균적으로 20%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임달뿐만 아니라 GE도 사실은 지금 파워하고 헬스케어 또는 제트 엔진으로 세 개의 사업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분리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업 분할의 신호탄이 이미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하이텍 기업하고 그리고 통신 사업 회사로 나눠지기 결정했고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석유화학 부분하고 배터리로 나눠지는 것을 또 지금 검토하고 아마 10월 내지 11월 정도에 주주 통해를 통해서 아마 확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 LG나 삼성도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분할의 어떤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삼성의 어떤 소유 지분도가 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삼성은 이 전자 쪽의 계열사들 그리고 이 금융 쪽의 계열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국의 기업 집단들이 브랜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들 또 그리고 내부 시장을 활용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한 건 사실이었는데 이제 자본시장도 발달하고 어떤 핵심 역량도 중요해지고 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내부 시장을 통한 어떤 가치 창출은 점점 그 가능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각자 독립하면서 자기 현업에 집중하는 그런 사업 구조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아까 송지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 또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좀 더 양손잡이 조직으로의 이전도 훨씬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승현 교수께서 한국 기업 글로벌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주제로 15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 예, 유니버설 텍사스 달라스의 이승현입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슬라이드.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오늘 한국 기업 글로벌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할 때 앞에 말씀하신 송 교수님의 그런 뭐 양손잡이 조직 이런 여러 가지 유연성 조직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장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또한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전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한국의 국제화를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는 이제 기존 연구를 보게 되면 한국 내에서의 선도하는 한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훨씬 더 많이 그런 현상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 한국 기업들은 국내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그 유연성이 있는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 R&D에 투자한 기업들이 훨씬 더 그 해외 시장에서 활동이 활발했고 더 성공적이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광고에 집중하는 국내 광고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너무 그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97년도 아시안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욱더 국내에서 그 선도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욱더 선도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 한국의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입지가 확실한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또한 그 너무 이렇게 성공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런 그 국내 선점을 통해서 해외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봤을 때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 그 이미 그 작곡하셨지만 그 김인수 교수님 연구를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간 아주 좋은 전략이었었죠. 이것이 한국 기업의 성공에 아주 초석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를 그 김인수 교수님께서는 크라이시스 컨스트럭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위기 조성이라는 것인데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그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러한 현상인데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여기 김 교수님은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80년대 중후반이죠. 그럴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그 한 대기업에서 세탁기 그 R&D 부서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세탁기 이제 여러 가지 만들죠. 그 중에 이제 그 태스크가 그 당시에 잠잠이 세탁기라고 이제 조용한 세탁기.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저거였습니다. 그 자는 아이를 그 카시트에 놓고 세탁기에 올려놓고 세탁기 돌렸을 때 아이가 안 깨면 그러면은 이제 세탁기가 성공하는 거죠. 잠잠이가. 이제 그러한 거를 놓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오신 거예요. CEO 사장님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근데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연구가 잘 되면 한 6개월 뒤면은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라고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경제금도 주시고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뒤에 그 오랜만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텔레비를 켰더니 그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놀란 이유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잠잠이 세탁기가 나온다고. 연구 중인데 이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빨리 끝나면 3개월 뒤인데 6개월 뒤에 출시한다고 나오는 바람에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 6개월 뒤에 이 잠잠이 세탁기가 세상에 나오면 마켓에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그때는 아주 그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개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그 실패했을 때의 비용을 최대한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특별히 선진국을 따라가야 했던 이제 그 당시에는 90년대까지는 아주 인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그 실패 비용을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비용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쁜 전략이냐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너무나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성공했고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은 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성 교수님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큰 거는 한국 기업이 이미 인류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보고 따라간다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에 익숙한 문화에서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이제 그러한 추종하는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한국 기업들의 본사와 지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국제화에 대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그 본사와 해외 지사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이시스 컨스트럭션이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량이 그 역량이 해외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시스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케이퍼빌리티 빌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빌드된 케이퍼빌리티가 해외에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팔리게 되고 뭐 삼성이나 LG, 현대 다 그랬었죠. 그래서 헤드쿼터스하고 포인 서브시디어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 헤드쿼터스의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헤드쿼터스에서 모든 걸 담당을 했었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해외 지사는 약간은 본사에서 많이 이제 그것을 이제 지도를 받고 아니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 컨트롤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잘 되고요. 컨시스턴트하고요. 그리고 아주 스피디하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행할 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땐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인류 기업이 되면서는 더 이상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이거나 어떤 배움, 날리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이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날리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그 쌍방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러한 다른 경쟁 기업들의 그의 경쟁에 있어서는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큰 단점이 이렇게 됐을 때 그 한국의 기업들이 코스트 컨트리,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지사가 있는 그 나라에서 아니면 그러한 거기서 경영하는 데 있었어요. 그 날리지 습득이 그것에 인센티브도 줄고요. 일단은 본사에서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줄고 그리고 배운다고 해서 본사에 이렇게 알려주기가 아주 힘든 거죠. 역할 분담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지식 전달의 일방성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지사에서 의사결정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배움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서는 이제 그 인류가 된 기업들은 이런 상태에서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크라이시스 컨스트럭션은 그 실패했을 때 병이 크기 때문에 하방 위험성이 아주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무관용한 이제 그러한 크라이시스 컨스트럭션은 이제 거기에 강한 그런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 그 하방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하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려면 하방 위험성의 증가보다는 상방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사와 지사의 관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아마 이브더스 교수님의 그 메타 내셔널이라는 그런 개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다가 제가 그쪽에 조금 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해봤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거 라이어비티 포르니스다. 뭐 한국말로 하면 외국인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해외에 나간다는 건 뭔가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at the same time 그 동전의 앞뒷면을 다 본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엔 그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영 상태 아니면 경영 관리 상태, 기술 발전 상태 이런 것들 보면서 서로 배울 수 있고요. 그 배우는 것들이 또한 그 나리지 트랜스포를 통해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것이 본사와 관계뿐만 아니라 지사와 지사 관계에도 가능하고요. 또한 본사에도 이것들이 충분히 트랜스포 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원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그 새로운 발전 가능성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내셔널이라는 것을 이제 이 이수버스 교수님은 국경을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경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Not just crossing the border, but it is actually transcending the b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포메이션 갭을 필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마인드셋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장으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것은 그 해외에서의 그 호스트 컨트리의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 기술 발전 기반으로 나갔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러한 기술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면에서 약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참 안타까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유럽,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현대 자동차가 그 EU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미국으로 치면 로비죠. 이제 아니면은 이제 홍보라고 이제 보게 되면 연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이제 보게 되면 현대 자동차가 헤드쿼터가 있는데 본사에서 일단은 이런 유럽에서 European Government Affairs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European Government Affairs 매니저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지금 로비스트죠. 이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라는 곳을 이제 그쪽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비라는 것이 이제 뭐 돈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산업연합회에서 어떤 앞으로 체인지가 있을 것인가 배우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런 한국에 이제 현대자동차 나가 있고요. 그리고 R&D 센터도 있고, 이제 인플로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도 있고요. 여기서 같이 모여서 인프로미 암페어스 커미티가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런 커뮤니티 만들고요. 이 커뮤니티 컨택을 하고 그리고 헤드쿼터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015년 상태에서는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expatriate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나간 직원이 여기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헤드쿼터에서 여기 있는 여기 본사에 하겠는 직원만을 통해서 연결하고요. 여기는 따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스며들어 있어서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지만 이 관계는 있긴 있어야 되겠죠. 이 관계가 이렇게 유연하게 돼 있고 쌍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딱 엑스펙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방적입니다. 일단은 오더가 나가고요.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혼자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소외가 돼요. 물론 여기서 모이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나와 있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따로 생각하자. 저 사람은 따로 나온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분 남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 배심한다 그러면 그럼 무엇이냐? 하방 위험성을 줄여준 전략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관대하고 그리고 실패한 거 알았을 때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분들이 지사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러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저희가 국제화를 많이 얘기했었고요. 현지화를 통해서 많이 현지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하지만 그 채용이 가치 창출까지 안 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가치 창출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전략이 맞다 옳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서 유연한 기업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현지에 나간 그러한 분들도 훨씬 더 유연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실패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세 분 발표 들었고요.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핀오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장세진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질문 들으셨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핀오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는 타당한 의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전자에서 사실 비메모리 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0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2000년부터 계속해서 우린 메모리에 치여서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너무 메모리 컬처가 원래 메모리 컬처라는 게 투자를 많이 하고 몇 년 뒤에는 그 사이클이 다시 올라왔을 때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메모리 사업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고객과의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능력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너무 메모리 쪽에 메모리 돼서 이 비메모리 쪽을 키우지 못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년 동안 못한 거를 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조직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스핀오프를 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쪼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본업 사업하고 독립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 왜냐하면은 이 메모리라든지 또는 삼성이 직접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하는 비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파운드리 사업을 어떤 스핀오프 시켜서 별개의 조직으로 가져가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반도체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삼성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장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파운더리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스핀오프가 조금 빨리 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아직 파운더리 사업이 제대로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 사업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인큐베이션을 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장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고객과 경쟁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운더리만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반도체 사업과 세트 사업을 조금 분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반도체와 세트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두 회사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팬데믹이 아니군요. 패러다임 변화네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등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ESG 경영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변화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적 시사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장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 송 교수님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규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혹시 이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 의견이 있을까요? 네네. 저보다는 장 교수님 나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당국이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플랫폼 규제 위협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편으로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중국처럼 그렇게 강한 규제보다는 그리고 어떤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독과점을 활용한 독과점적인 이유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모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산업은 근본적으로 조금 승자 독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데 이제 그 독점이 고객의 효익을 높여주느냐,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같으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에서는 거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로 확장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 해가지고 글로벌 사업을 더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독점의 횡포가 고객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횡포가 더 크다면 규제는 필요하겠죠.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진 교수님, 이승현 교수님, 이 통찰력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경청해 주신 유튜브나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